지난 겨울 서울 한 아파트에서 70세 남성이 혼자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15일 전. 그를 찾은 것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작업을 위해 온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김철수 씨. 4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던 모범 직장인이었습니다. 정년퇴직 당시 동료들은 그를 회사의 산 증인이라고 불렀죠.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가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토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회의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김철수 씨, 1954년생.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후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던 그 시대였죠. 서울만 가면 다 된다던 그 시절의 믿음을 품고 상경한 그는 우연한 기회에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하게 됩니다. 월급 3만 원으로 시작한 그의 직장 생활,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5년 후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고향에서 소개받은 아내 순자 씨와 함께 반지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3년 후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늘어날 때마다 김철수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일에 대한 의욕도 더욱 타올랐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면 안 된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신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꿈도 꾸지 않았고 주말에도 기꺼이 나와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때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 가계부를 정리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었죠. 80년대 말 드디어 반지하에서 벗어나 2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쳐 겨우 마련한 내 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고 그는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평범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었어요. 그 신호들이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철수 씨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그의 직급도 차장,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늘어났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졌죠.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김철수 씨는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교육을 아이들에게는 꼭 시켜주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너희들은 꼭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아야 한다. 아이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가족들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는 가끔 투정을 부렸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도 회사 생각만 하네요. 애들도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요. 하지만 김철수 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불만이란 말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집과 회사, 그리고 가끔 동료들과의 회식,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취미라고는 없었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회사 동료들 뿐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보다 기쁜 날은 없었다고요. 우리 철수가 서울대를 갔어.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느라 입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밥을 사면서 기뻐했죠. 3년 후 둘째 딸도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인생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했고 딸은 집에서 통학했지만 학과 모임이다, 아르바이트다 하며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라, 성적은 어떻게 나왔냐 같은 대화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없어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로라도 대화가 이어졌는데 이제는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요즘 드라마 재미있던데. 이번 주말에 등산이라도 갈까요? 회사 일이 있어서. 이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1997년 김철수 씨 인생의 첫 번째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IMF 외환위기였죠.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명예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2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김 부장, 우리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동료 하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50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김철수 씨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자신도 언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이런 걱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한창 대학 등록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였고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걱정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소주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2005년 첫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좋은 직장에 아들이 들어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은 곧 회사 기숙사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빠, 회사가 멀어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이제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더욱 줄어들 텐데. 2년 후 둘째 딸도 졸업과 동시에 직장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다른 도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빠, 부산으로 발령 났어요. 부산이면 멀구나. 네, 하지만 좋은 기회라서요. 아빠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할게요. 딸의 말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웠던 집이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와 둘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어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2010년이 되면서 김철수 씨도 어느덧 56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정년은 60세.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그의 위치도 애매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최전선에서 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김 상무님, 이제 좀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요? 후배 하나가 선의로 한 말이었지만 김철수 씨에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쓸모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정년 2년 전부터는 회사에서 은연중에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년 연장은 어렵다는 것, 퇴직금과 연금으로 계산해보면 나름 괜찮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김철수 씨는 정년 후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간 회사 일만 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없는 삶이라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 뭐하고 지낼까?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아내도 딱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취미라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취미라.
평생 취미라고는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곧 취미였는데. 여러분, 정년 퇴직을 앞둔 김철수 씨의 막막함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들은 퇴직 후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014년 12월 31일 김철수 씨의 40년 직장 생활이 마감되는 날이었습니다. 퇴직식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간단한 식사 정도가 전부였죠. 김 상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40년 대단하세요.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후배들 잘 부탁드려요.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퇴직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계였습니다. 근속 40년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이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집에서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고맙소. 저녁을 먹으며 퇴직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좀 쉬다가 적당한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소. 꼭 일을 해야 해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그래도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사실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집도 있고 퇴직금도 제법 나왔고 연금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삶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첫 주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잠도 자고 TV도 보고 오랜만에 동네를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전 7시에 일어나는 것은 40년간의 습관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일어나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탔을 텐데.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어도 오전 10시. 그러면 하루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처음 느껴보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집안일을 다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집에 있으니 어색했던 것이죠. 여보, 점심은 뭘 드실래요? 아무거나. 마트 같이 갈래요? 난 집에 있을게. 대화도 어색했습니다. 40년간 저녁에만 만났던 부부가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으니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회사 중심이었거든요. 퇴직 직후에는 전 동료들과 종종 만났습니다. 김 상무님, 어떠세요? 퇴직 생활이?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직 몇 년 더 다녀야 해요. 처음에는 이런 만남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직에 있는 동료들은 여전히 바빴고 김철수 씨만 시간이 넘쳐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기가 어려워졌죠. 또한 대화 주제도 점점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회사 이야기, 업무 이야기를 했는데 김철수 씨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이 어떤가요? 아, 김 상무님은 이제 상관없는 이야기죠. 하하. 농담조로 한 말이었지만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3개월 정도 쉰 후 김철수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60세밖에 안 됐는데 이대로 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하지만 나이가? 60세면 저희는 보통 50대 초반까지만. 경력직이긴 하지만 급여 조건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들이었습니다.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경비원, 청소원, 배달 등이었습니다. 40년간 관리직에서 일했던 김철수 씨에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겠어. 결국 구직 활동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우리 사회 모든 시니어분들이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회 문제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매주 토요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퇴직 1년 후 가족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었지만 김철수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빠,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 뭐든지 도와주마. 하지만 정작 아들이 원하는 도움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결혼 자금, 신혼집 보증금. 김철수 씨는 기꺼이 도와줬지만 뭔가 서운했습니다. 돈으로만 도움을 주는 아버지가 된 건가? 딸은 여전히 부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기는 하지만 만나는 횟수는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아빠,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일은 안 하세요? 글쎄, 적당한 게 없더라. 그냥 푹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딸의 말은 다정했지만 김철수 씨에게는 이제 할 일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을 돌봐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나도 친구들과 만나고 싶은데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내가 뭐, 못 나가게 한다고 했나? 그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서. 부부 사이에 써먹함이 생겼습니다. 퇴직 2년 차,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체중이 늘었습니다. 활동량은 줄어든 반면 시간이 많다 보니 자꾸 뭔가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낮에 할 일이 없어 누워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병원은 무슨,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혈압도 오르고 당뇨 수치도 안 좋아졌습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뭔 스트레스야? 이제 일도 안 하는데. 의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이켜보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할 일 없는 스트레스, 쓸모없다는 느낌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퇴직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김철수 씨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회사 동료들과만 어울렸는데 퇴직 후에는 그마저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고향 친구들과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다 보니 공통 분모가 없어진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20년 넘게 살았지만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몇 번 가봤지만 적응이 안 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았거든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4년 차,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경제적 불안감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아졌거든요. 아들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또 경제적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아빠, 아이용품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기꺼이 도와줬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해졌습니다. 90세까지 산다면 아직 30년이 더 남았는데 아내에게 이런 걱정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아내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5년 차, 인생 최대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순자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남편입니다. 빨리 오세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일 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김철수 씨는 멍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장례 후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다. 난 여기서 살겠다. 하지만 혼자 계시기엔 괜찮다고 했잖아. 사실 아들 집에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았고 아들 가족의 생활에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떠난 후 김철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집안 정리가 안 됐습니다. 45년간 아내가 다 해주던 일들을 혼자 해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요리, 청소, 모든 것이 서툴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전자레인지로 라면을 끓이다가 그릇을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습니다. 김치와 밥만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별 얘기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되니까 말을 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김철수 씨의 고독감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제부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내가 떠난 후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빠,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뭘 드셨는데요? 그냥 김치찌개. 또요? 영양도 생각하셔야 하는데. 아들의 걱정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자신이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기분이 들어 서운했습니다. 딸도 부산에서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정말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서울로 이직을 알아볼까요? 아니다. 너는 네 일 열심히 해.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괜찮다.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나름대로 잘해줬지만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보다 핸드폰이 더 재미있어 보였고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옛날에는 말이야. 하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은 5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명절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편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출퇴근하면서라도 걸었는데 이제는 집 밖에 나갈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단한 것만 사고 병원에 갈 때 정도만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해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귀찮아서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때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술도 늘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있으면 무료해서 소주 한 병씩 마시게 되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까? 죽으면 누가 발견해 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사는 식단 관리와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혼자서는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고령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가끔 나가던 병원도 가기 무서워졌습니다. 마트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들네 집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바이러스를 옮길까봐. 아빠,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야지. 화상통화를 해보자고 했지만 김철수 씨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마트 계산원이나 택배 기사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사인해 주세요. 네. 이런 식의 대화만 남았습니다. 2023년 말부터 김철수 씨에게는 여러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언제 병원에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하루 종일 의욕이 없었습니다.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줄었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넘어지기도 몇 번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라 무서웠습니다. 만약 크게 다쳤다면 누가 도와줬을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지만 김철수 씨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괜찮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보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갔다 왔다. 사실 병원에 간 지도 몇 달이 되었지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4년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김철수 씨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기료를 아끼려고 보일러도 최소한으로만 틀었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식사도 점점 간소해졌습니다. 컵라면과 빵으로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배는 안 고픈데 실제로 식욕이 없었습니다. 12월 말 김철수 씨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코로나가 무섭기도 했고 기침이 심해졌고 열도 났습니다. 그래도 그냥 집에서 참았습니다. 아들의 전화에도 평상시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빠, 연말인데 뵈러 갈까요? 아니다. 바쁠 텐데 뭐하러 와. 하지만 괜찮다고 했잖아. 새해에 보자.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2025년 1월 김철수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감기는 폐렴으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동이 힘들었거든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1월 15일 김철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70년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일했던 청년 시절,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던 중년, 그리고 퇴직 후에 쓸쓸한 노년. 내가 뭘 위해 살았나?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과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40년을 바쳤는데 퇴직 후에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김철수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월 30일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702호에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러 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어디 가셨나?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한동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도 검침을 확인해 보니 한 달 넘게 사용량이 0이었습니다. 이상하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경찰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장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김철수 씨는 침실 침대에서 조용히 숨져 있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15일 전.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나름대로 정리를 해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아빠는 너희들에게 마지막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사랑한다.
김철수 씨의 죽음은 조용히 처리되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았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만 참석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더 자주 연락드릴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정년 퇴직 후 사회적 역할을 잃고 가족과도 소원해지며 건강마저 악화되는 시니어들. 그들의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독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높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김철수 씨와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김철수 씨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세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의 죽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퇴직 준비는 경제적 준비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 취미, 건강관리 등 전방위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일만 하느라 가족과 소홀했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시니어들을 위한 돌봄 시스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이웃 간의 유대감이 약해졌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년 퇴직 후에도 사회 참여 기회가 필요합니다.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베이비붐 세대, 산업화 세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들입니다. 보릿고개를 경험하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해온 강인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개인의 행복, 가족과의 시간, 자신만의 취미와 관계들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됩니다. 아니, 가져야 합니다. 김철수 씨처럼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동호회, 봉사활동, 평생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가족과의 소통을 늘려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부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화해 보세요. 건강관리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정기검진,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꿈을 가져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철수 씨 같은 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주말에 함께하는 시간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일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취미, 건강,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독사 없는 사회가 되려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관심입니다. 옆집 혼자 사는 어르신은 안녕하신지, 오랫동안 연락 안 한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김철수 씨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매주 토요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충격적이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